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수산물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금지됩니다. 우리 정부는 1심을 뒤집은 세계 무역기구의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빈소엔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구안이 반려된 아시아나항공의 한창수 사장은 채권단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양대 항공사의 앞날 진단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오는 8월까지 넉 달 더 연장됩니다. 대신 인하폭은 현행 15%에서 7%로 줄어듭니다.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이 오는 29일부터 나흘간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을 찾아 노사 양측에 협상 타결을 촉구했지만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어느 곳이 첫 검사 대상이 될지 금융사들마다 촉각을 곤두세웠죠. 특히 생명보험업계는 각종 소송과 논란 등으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어온 터라 첫 검사 대상이 된다는 것에 부담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업계 2위 한화생명을 첫 검사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한화생명의 종합검사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하고 검사 준비를 위한 사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4년 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의 첫 대상으로 한화생명이 낙점된 겁니다. 금감원은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종합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히 수긍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미흡한 시종 내용이 나올 경우 즉시 개선을 통해 고객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과 안보험금 미지급 논란 등으로 금융당국과 갈등이 적지 않았던 터라 종합검사 대상 선정과 순번 등의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 휘말린 삼성생명이 첫 검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보복검사 논란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화생명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된 데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 등으로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에 한화생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안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7%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정책을 8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현재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 부탄은 14원 정도 가격이 조정됩니다. 이번 연장은 한시적으로 축소된 유류세가 갑작스럽게 원상복귀되면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 8월이 지난 이후로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설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감안했습니다. 유류 소비의 증가가 2% 내외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지난 한 5개월만 따져보면 그게 유종 간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5, 6% 정도까지 소비량이 좀 늘었어요. 그만큼 이제 경제 활동을 더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으로 총 6천억 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정제업자가 매점 매석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류 반출량을 휘발유와 경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를,
LPG부터는 12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4개월 뒤인 9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방침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이 역시도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놓고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이 밤사이 나왔습니다. 1심에선 WTO가 수입 금지를 하면 안 된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이게 뒤집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예상을 깨고 한국이 극적인 승소를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분쟁에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격인 분쟁 해결기구 패널이 일본 손을 들어준 판정을 뒤집은 겁니다. 우리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생 관련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놓고 한일 간 분쟁이 벌어진 건 2011년 원전 사고가 터진 후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근 8개 지역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키로 하자 일본이 무역 제한이라며 WTO에 제소한 겁니다. 지난해 1심 격인 분쟁 해결 기구는 포괄적 수입 규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자의적 차별과 부당한 무역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WTO의 최종 판단은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한 지 8년,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한 국가는 한때 중국을 비롯해 54개국에 이르렀으나 일본은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조문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장례식장에는 정오부터 고인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의 조화가 놓여 있습니다. 오후 내내 빈소를 찾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조양호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도움받은 것도 있다며 너무 빨리 가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생전에 고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법에 관한 얘기를 여쭤보면 그 실무적인 지식이 상당히 밝으셨던 일에 관한 기억이 많습니다. 그냥 안타깝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현 CJ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고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장례는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닷새간 회사장으로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SBS-CNBC 정윤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등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로 추진할 만큼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북 혁신도시가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하는 등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는 가입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체납일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축소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통지를 받고도 체납하는 가입자들은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1년 전보다 1% 늘어난 241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수준입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15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이후 꾸준히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유재원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 짚어봅니다. 일본 역전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 대해서 수산물의 수입이 금지됐었죠. 6년간 이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분쟁이 이어졌는데 WTO 최종심 결과 한국이 승소했습니다. 교수님, 꽤 긴 싸움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도에 있었고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일본 수산물 이제 후쿠시마 지역 8개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다고 이제 우리나라가 있었고요. 이걸 2015년도에 일본이 수산물을 금지하는 것은 WTO에 위배된다고 해서 제소를 했었고 네. 2018년 2월 달에 우리나라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1차에는요. 그런데 이번에 2차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승소하게 되면서 안심하고 이제 수산물을 계속 먹게 되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와이프하고 식사를 하는데 네. 와이프가 동태탕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제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동태탕이요? 예, 혹시나 또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네. 혹시 그런 뉴스가 요즘 최근 나오게 되니까 안 먹겠다고 네네. 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 이게 되어서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시고 이제 일본 동태탕이나 네, 뭐 이런 거 드셔도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예. 네. 사실 교수님 1심 패소 후에 WTO 최종심 결과도 또 패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깜짝 승소를 했어요. 저도 정말 많이 놀랐고요. 네. 이게 그 1차 평가는 그 정량적인 평가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그 방사능 수치 기준 이하만 나오게 되면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방사능 수치는 안 나왔지만 혹시 불안해서 우리 국민들이 못 먹으니까 그 수입을 금지하자 이렇게 된 거고 일본에서는 그 봐라 수치상으로는 안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 네. 한국을 포함하여 50개국에서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사능 수치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오염이 수가 좀 유출되었어요. 태평양 바다에. 그래서 한국이 검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하니까 일본은 50개국 중에서 한국만 유독 또 WTO에 제소를 했었고 그것을 저도 당연히 이제 일본이 이길 줄 알고 이제 수산물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했었는데 정말 한국이 이겼고 정말 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이제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1심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이번 그 1심 결정이 뒤집힌 게 이례적입니다. 아, 네. 그랬고요. 이번 결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상당히 그 일본의 수산물을 직접 그 수입 금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방사능 검사 후 확인이 되게 되면은 다시 그 추가 제재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WTO가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원래 WTO의 그 제소 절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원래는 그 WTO는 어떤 분쟁을 판단하거나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원래대로는 그 분쟁을 협의하에 해소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돼 있고 그 갈등이 이제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일단은 협의 절차가 되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1심으로 아까 교수님 언급하신 1심이라고 하는 DSB 절차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상소심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이제 이기게 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될 전망인데
변호사님,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당연히 밝혔는데 일본은 실망감이 크겠죠. 어제 일본에서는 이미 승소를 예상하는 보도도 꽤 많이 나왔다고 그랬었나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사히, 요미우리, 네. 기타 언론 그 일본의 언론들이 굉장히 그 참담한 입장을 꽤나 충격이 밝혔는데요. 컸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일본은 정부를 신뢰하라. 그리고 일본의 그런 수산물, 농수산물을 후쿠시마현 부근의 그 농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그러면 자국민에 대해서의 그 불안함은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일본에는 기회였던 게 이번에 승소를 했으면 다른 나라에도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할 그럴 의지를 보였었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나라가 한국, 중국, 대만, 미국 해서 총 50개국인데요. 유독 50개국 중에 한국만 일본이 제소를 했었고 만약에 일본이 이번에 승소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전부 다 한국의 사례를 들어서 수입 금지를 풀어라. 다 일본 수산물을 수입해서 먹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패소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도 다 안심하게 되었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입니다. 2번 맞았는데 이게 원자폭탄 방사능의 반감기가 123년을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방사능이 점점 축적되고 누적되면서 당대, 그다음에 자손들 3대까지 계속 이 방사능이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 자국에서도 먹지 않는 이런 것을 일본이 한국이나 또 중국 이런 데서 수출하려고 했으니까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죠. 아, 그러네요. 일본이 이대로 물러날 리는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노타로 일본 외무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규제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자, 변호사님, 말 그대로 철폐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뭐 일본의 아까 여론이 굉장히 허탈하다는 입장 말씀드렸고 바로 그 외무상 고소다로가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계속 철폐를 요구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WTO 그 2심 결정에서 그 절차상에 하자 한국 정부가 규제를 계속 진행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본에서 1심에서 인용된 그런 근거였고 이런 부분을 근거로 계속 협의를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우리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지금 오염된 수가 112만 톤이나 축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본은 지금 현재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태평양에 흘려보내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0년이 되면 이게 200만 톤이나 이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태평양에 흘려보낼까 이렇게 계획 중인데 그린피스나 전 세계에서 절대 안 된다.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 일본은 이제 요거를 육지에 보관하고 120년 동안 이렇게 보관을 하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방사능 오염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해라. 저는 일단 이번 정부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관련된 그 부서가 다 모여가지고 많이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1차에 이번에 꼭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해서 국민의 식품과 안전 정말 중요한 것을 정부가 이번에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해서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거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소비자 부담, 물가 등이 대표적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곧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넉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짚어봅니다. 교수님, 이 국제유가와 물가의 상관관계, 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원유, 석유 같은 거 100% 수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원유를 수입해서 이거를 이제 가공해서 석유, 항공유 이렇게 구분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원유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도 오르게 되고 생산이라든지 자동차 모든 것이 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유가 많이 올랐던 게 금년에 한 40% 올랐어요. 미국과 이란이 이제 미국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이제 테러 세력으로 인정했고 이란은 미국 군대에 대해서 또 적대 세력을 단주했고 또 최근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골란 고원이라든지 예루살렘 수도 인정 이렇게 하니까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중동과 서방 세계가 서로 충돌하게 되니까 국제 유가가 금년에 한 40% 오르면서 40%요? 예, 그러면서 네.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또 여기에다가 뭐 원달러 환율 영향도 있긴 하지만 수출입 물가가 2달 연속 동반 상승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수출입 물가가 우리나라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게 반도체하고 석유 제품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아주 유일하게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석유 관련 업종입니다. 원유로 수입해서 항공유, 등유, 경유 이렇게 분해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학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출 물가가 굉장히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 물가가 오르면 굉장히 좋지만 또 수입 물가가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물가가 오르면서 영향이 안 좋은 거죠, 경제 전반에. 그렇군요. 예. 변호사님,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떠오르는 게 소비자들, 특히 이제 영세 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인데요. 어떨까요? 예, 유가는 바로 현대 경제 생활의 핵심인 에너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송료, 전기 전열, 그리고 가공 생산에 들어가는 어떤 재반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물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또 영세업자들은 재가공이나 유통이나 서비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미 우리나라는 그 70년대 후반부터 그 오일 쇼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우려가 증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상당 부분 안정화됐었던 시기가 바로 불과 5년 전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름폭 40% 아까 언급하신 부분이 물론 과다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전체적인 총 유가의 흐름으로서는 또 안정기에 들어왔다 이런 분석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4개월 더 연장한 뒤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다만 인하폭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이게 나온 다음에 그 여러 언론에서 너무 그 정책이 급했다. 왜냐하면 유류가 그 하락하고 있는 그 디클라인의 장세에 있는 상황에서 프리드먼의 수도꼭지처럼 바로 너무 물을 틀어버린 결과가 있었지 않나.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 15% 유류세 인하 부분을 정책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현재 지금 15%를 오히려 7%로 줄이고 6개월 이후에는 철폐하겠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환원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인하 요인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당연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름값의 한 66%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66%가 세금이 부과되니까 이 가운데서 한 이번에 15%를 이제 5월 6일까지 15%를 인하하겠다고 했고, 그럼 5월 7일 되면 이제 15%가 오르니까 기름값이 이제 휘발유 기준으로 한 120원 올라야 되는데 요즘 물가도 어렵고 또 최저임금 해서 기업들 다 어려우니까 그러면 요거를 4개월 연장해서 그러니까 15% 7%만 더 추가로 4개월 연장해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휘발유는 한 40원 정도, 그다음에 한 60원 정도가 휘발유, 그다음에 등유가 한 40원 정도고 LPG는 한 15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끝나는 게 8월 30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원래 15% 인상했던 거, 그다음에 7% 했던 게 다 없어지고 환원이 되니까 이제 휘발유는 원래대로 이제 120원씩 현재 기준보다는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정부가 좀 유류세를 더 연장해주게 되었으니까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유리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삼성 셧다운. 르노 삼성이 노사 갈등을 풀지 못하고 이달 말에 셧다운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변호사님, 당초 이제 사측이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면 셧다운을 검토하겠다 이런 경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 현실화가 되는 거네요. 예, 급박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장관까지 나서서 노사 입장을 다 들었는데 역시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보면 노사 입장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 측에서는 가장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파업 스트라이크인데 사측에서는 이제 직장 폐쇄 셧다운이라고 하는 결정이고 아마도 사측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인사 그리고 경영에 관련한 부분에까지도 노조의 합의까지 동의까지 얻어서는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뭐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닌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 르노삼성이 노사 모범 사업장입니다.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무분규 사업장이 있고요. 원래는 그 2012년도에 7천 명이었던 그 근로자 수를 4천 명까지 줄이면서까지 굉장한 그 뼈깎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경영이 그나마 정상화되고 상당한 다른 물량까지도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그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셧다운을 했다고 하는 것에 노측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굉장히 그 앞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어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중재에 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나 봐요. 예, 지금 그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그 작업 전환을 좀 중지하고 이제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업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 데가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딱 두 군데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두 군데만 인정해주고 있고 다른 나라에 어디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최근에 이제 펠리사이드라는 게 잘 팔려가지고 생산을 좀 늘리려고 했더니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생산을 못 늘린 거예요. 네. 펠리사이드가 수요가 많으니까 좀 늘리자 이렇게 했더니 노조에서 3개월간 끌면서 못 해주다가 최근에 합의가 됐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차가 더 잘 팔리게 되면 그 차 생산을 늘리고 안 팔리는 차는 생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르노 삼성 노조에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 네. 르노 삼성 본사에서는 전 세계도 그런 유례가 없고 또 공유 자동차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생산을 자동차 소비를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가 불가능하고 허용이 불가능한 인사권이라든지 경영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니까 지금 합의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노사 대치 상황에서 공장까지 닫게 되면 교수님 결국 생산성이 더 악화되는 건데 이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예,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그 르노 삼성이 2017년도에 26만 대를 생산했고 작년에는 21만 대를 생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노조가 서로 파업을 하면서 최근에 한 50번 정도로 파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생산 물량이 원래 생산되는 물량이 16만 대 정도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파업이 지속되고 르노 삼성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임금이 일본 큐슈보다도 더 임금이 비싸요. 네. 생산성은 낮고 임금이 비싸니까 그 부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 물량을 일본에 옮기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 경기라든지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점점 더 악화가 되니까 정말 노사가 타협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인상과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변호사님, 이 납품 물량 감소에 따라서 협력 업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종합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네. 이미 GM 군산 사태에서도 봤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미 그것은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고 통영, 부산, 거제 같은 경우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련 어떤 서비스업이나 요식업 이런 것들까지도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더 노사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데 네. 뭐 아까 얘기하는 단순한 일본과 임금 비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 강도라는 이슈가 노동계에서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동 강도가 높았고 혼합 생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르노 삼성으로서는 글로벌의 그 스탠다드만 맞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숙련된 노동 기술을 활용하면서 이 르노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나 이 기술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주 대승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네. 어떻게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짧게. 저는 우리 노조가 좀 양보도 서로 하고 또 네. 경영자 입장에서도 서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세계적인 기준, 도요타라든지 GM에서는 흑자면서도 공장을 폐쇄하고 줄이고 또 전기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좀 양보 좀 해서 서로 타협해서 서로 공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만 해서는 과거에 미국의 3대 자동차, 포드, GM, 크라이슬러 3개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노조도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타협하고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르노 삼성 노사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모여 스마트 일자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나 복지는 물론 워라밸 등 요즘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챙기는 곳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에서 현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계신 분인데요. 양갑수 청년희망 일자리 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기중앙회에서 청년희망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이 열렸는데 이 스마트 일자리가 뭘 뜻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통적인 일자리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원하는 기존의 뭐 임금이라든지 그런 단순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일관되게 서열을 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중시하는 일과 삶의 균형 또 혹은 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쪽에 이 시대의 청년들이 찾고자 하는 일자리가 스마트한 일자리다. 그런 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네, 이런 스마트 일자리에는 뭐 벤처 스타트업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보니까 다양해요. 벤처기업,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기업, 가업 승계기업 각 분야가 있는데 이 각 분야별로 어떤 특장님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종류가 많은데요. 네. 단순히 뭐 예를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들만 찾는 게 아니고 벤처기업에서 임금 많아서 벤처기업 가는 경우들은 없거든요. 네. 미래의 비전을 보고 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그렇죠. 청년들이 네. 벤처기업에 가서 젊음을 불사르는 거죠. 네. 여성기업. 나는 양성평등하고 여성의 노동이 존중받는 직장이 되고 싶다. 그런 데서 내 젊음을 희생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글로벌 진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정말 글로벌하게 자기 젊음을 불태우면서 나중에 나도 이런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가업승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업승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네. 지금은 어렵지만 전통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그 역사 깊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쪽에 각각의 분야에 맞는 청년들의 희망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취지가 청년들이 꼭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이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를 강조하는 거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인식 변화가 시급해 보이는데 요즘 중소기업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려서 사실 중소기업들의 일자리는 많이 있지만 구인난에 사실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청년 실업률이 10.8%로 발표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만 그렇죠. 전체 중소기업 부족률은 한 2.8%, 전체적인 인원은 한 26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청년 실업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8%나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매칭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네요. 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사실 심각한 실정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그 여파가 그럼 바로 개선되겠느냐? 아니다. 앞으로 한 5년 내에도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되는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할 거다.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훌륭한 인재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청년들 그리고 뭐 중소기업계가 서로 동반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정부 차원 또는 뭐 민간 차원에서 지원책이 있을까요? 네, 사실 중소기업들의 청년들이 안 오는 부분은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기업이 중소기업만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중소기업 간에 공정하지 못한 이런 생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의 협력업체들한테도 그 플로우다운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이익이. 그래야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도 좋아지고 R&D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 아직까지 기업 문화나 경쟁 문화가 대기업에서 많이 이익이 생기면 그걸 협력업체들과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든 협력업체를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쥐어짜서 이익을 많이 가져가겠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잖아 있었죠. 네, 그래서 네. 좀 이익 공유제라든지 공정한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생태계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이 사실 굉장히 좀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사회 안전망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좀 많이 그 시스템을 깔아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중기 중앙에서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청년 일자리국이 이제 새로 구성이 된 거죠. 네, 핵심 그렇습니다. 과제는 뭡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도 사실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지금도 숨어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들을 찾고 알리고 또 스탠다드를 제시하면 이제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전체적인 틀인데요. 그 속에 한 12가지 프로젝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걸 네. 홍보하고 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 속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하는 그리고 많이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가 디테일하게 한 12가지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들이 또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중소기업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업승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고 독일에도 히든 챔피언처럼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괜찮고 글로벌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희망과 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저희가 그런 좋은 직장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적극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너무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이 속에서 자기 삶과 같이 꿈을 이루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소기업계의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 일자리 만들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중앙의 양갑수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서 임종만 시키고 왔는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레 별세한 뒤 한진 오너 일가의 상속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유언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가족들과 잘 협력하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상속과 관련한 의미일지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내놓은 자구 계획안이 채권단의 퇴짜를 맞았습니다. 자구 계획안이 미흡하다는 게 채권단의 이유인데 오늘은 이 양대 항공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서지영 상명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 교수님. 예. 조양호 회장이 마지막 비행을 마쳤네요. 그렇습니다. LA에서 마지막 비행을 마쳤는데요. 대한항공 K2012편으로 12일 새벽 4시 5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네.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화물터미널로 옮겨져서 거기서 간단한 사망 확인서, 그다음에 방부 처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고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오전 5시 45분에 G6 게이트를 통해서 장례식장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오부터 조문객들을 받고 있고 제일 처음 조문하신 분은 정몽구 아산대전 이사장이고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고요. 이낙연 네. 총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뭐 이건희 삼성회장 그리고 뭐 여러분들 박용만 상위회장 이런 분들이 다 조화도 보내고 다녀가시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5일장을 치르는 것으로 네. 돼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들 조원태 사장의 입에서 조 회장의 유언 일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잠깐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그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 교수님 방금 뭐 들으신 거 이거 한진그룹을 3남매가 함께 경영해 나가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예, 지금 지분 구조가 일단은 조양호 회장 한 18% 네. 정도 이후에는 사실은 조원태 그다음에 그 3남매가 네.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7%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되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3남매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외에도 또 상속액 납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3남매가 협조해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경영 어쨌든 그 후계 구도를 정확하게 맞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시면서 사실은 뭐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총수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외에 형제들끼리 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싸우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영에 있어서도 협력해서 잘 회사를 이끌어 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대기업들이 대체로 겪게 되는 그러니까 총수가 사망하고 나서 그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다투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함께 당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 교수님, 이 장례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이제 지분 상속이라든가 후계 승계 작업도 본격화될 텐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일단은 삼남매가 이제 그 지분 합치고 그다음에 저 조원태 사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변수도 많은데 일단 상속액 30억 원을 이제 상속액을 이제 3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한 2천억 원 정도 이상 납부하는 걸로 좀 예상들 하고 있는데요. 그 현금을 마련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자칫하다가는 이제 어떤 그런 그 KCGI 펀드, 사모펀드 그렇죠. 많이 얘기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런 그 경영권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그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조은태 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영권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 지금 그 정석 기업이라고 사실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요게 요 기업을 매각을 해서 상속세에 이제 납부할 그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가 그렇군요. 되고 있는 등 하여튼간에 그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산적돼 있는 걸로 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아주 상당한 그 불확실성에 이제 직면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예. 지금 조 회장의 유언 내용이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해라. 네. 그렇다면 조 회장의 지분이 삼남매에게 비슷한 비율로 나눠질 가능성도 뭐 있지 그럴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현아, 조현민 두 사람이 과연 경영에 다시 복귀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분은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에 남겼듯이 뭐 조현태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은 조현태 사장이 하더라도 네. 지분을 갖고 있으면 사실 회사 경영에 일정 부분 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참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 조현민, 조현아 두 사람이 경영에 복귀를 한다고 하면 사회적 여론이 과연 지금 한진이나 대한항공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은 이제 조양호 회장의 타겟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마무리되고 나서 만약에 승계 작업이 진행되다 보면 조현아, 조현민이 만약에 다시 경영 복귀를 한다고 하면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시민 사회 단체 반발도 있을 것이고 지금 노조나 아니면 피해자들하고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 경우도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영 복귀를 조현민, 조현아 두 사람이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시간이 좀 지나면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분은 상속될 수 있지만 경영 일선에 두 사람이 복귀하는 것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조정호 회장,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동생이 이 상속과 관련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 게 이제 지난 그 2002년에 조종훈 회장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사실은 조정호 그 회장이 메리츠금융지주를 이제 인수를 받을 때 사실은 뭐 조중훈 회장의 유언장이 뭐 조작됐다는 그런 논란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좀 사이가 벌어진 거죠. 조양호 회장이랑.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감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뭐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게 최근에 이제 그 메리츠금융 그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조정호 회장의 그 생각은 사실은 한진그룹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메리츠금융의 그 수익률이 상당히 지금 뭐 ROE라고 하나요? ROE가 한 10%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그 수익률도 5% 이상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항공산업에 경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출하지는 않을 것 같고 더욱이 또 이제 그 자녀에 대한 그 승계 구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메리츠금융에 있던 후계자 또 승계구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진그룹의 이제 경영권에 참여 가능하겠느냐 그런 게 좀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 일각에서는 또 조정호 회장이 이대주주인 KCG와의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저도 네. 서 교수님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삼촌이잖아요. 물론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조현민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촌한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일단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속세 2천억 원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그 삼촌인 조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KCI와 손을 잡고서 조카들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한지를 인수하기 위해서 뛰어든다? 그건 약간 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데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출 수도 있고요. 또 뭐 사이는 안 좋지만 그래도 형님이 타계한 이후에 어쨌든 조카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본인한테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설은 있긴 하지만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승계 구도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오늘 한진칼 우선주는 닷새째 또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이 시장은 정말 냉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호아시아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 교수님, 일단 금호아시아나의 자구안이 채권단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는데 채권단의 정확한 입장이 뭐죠? 예, 일단 채권단의 구체적인 그 주장은 사실은 그 박상구 회장의 자구안이 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죄를 출연한다든가 아니면 계열사의 어떤 구체적인 자산 매각 계획들이 이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보고요. 그 박상구 회장이 제시했던 그 5천억 원의 어떤 지원 요청, 그거 사실 그 어떤 조건을 제시했던 거는 금호 고속 지분 한 4.8% 그것도 이제 딸과 이제 그 아내 해당되는 한 13만 3,900주 정도를 담보로 내놓았는데 실제로 이제 금호고속이 한 42.7% 정도 되는 거는 이미 그 지난 2015년 금호산업 인수할 때 담보로 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알맹이가 없는 사실 어떤 금호고속 지분 한 5% 정도 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벌어가지고 경영 정산을 하겠다는 게 좀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 금호아시아나 측 입장은 그룹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썩 그렇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네요. 지금 서 교수님도 설명하셨잖아요. 오너 일가의 집은 약 140억 원어치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5천억을 더 빌려달라. 이게 이제 담보가 140억인데 5천억을 빌려달라는 게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경영이 이게 뭐 채권단 입장에서 이렇게 결정이 어렵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박상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은 퇴진을 했지만 실제로 아들인 박세창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박상구 회장이 과연 경영 일선에 퇴진한 게 맞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는 박상구 회장이 무리하게 경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M&A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이?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다 물러나야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아들 박세창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만 물러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 하는 부분에서 채권단이 의문을 갖고 있고 또 하나 3년을 연장해달라. 이것도 지금까지 자구안을 제대로 마련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는데 3년 연기해 놓으면 도리어 더 어려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3년이 30년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주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훨씬 빨리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 너무 길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가 있으면 나중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교수님, 그래서 그런지 어제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지금까지 30년을 졌는데 또 3년을 달란 거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일단 박상구 회장은 좀 더 구체적인 자구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채권 만기 도래가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도래가 됐을 때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일단 아시아나항공에 지금 발행된 그 자산 담보부증권 ABS가 한 1조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서 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기에 상환되는 이제 그런 트리거가 발동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박상구 회장으로서는 뭐 이제
좀 사제 출연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계열사를 매각해서 그 자금을 확보할지에 대한 그 자구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채권단에서 쉽게 5천억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이 자구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 교수님. 언제 어떤 새로운 자구안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5월 말까지는 어쨌든 결과를 내놔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그 박삼구 전 회장이 어떤 형태로 그러면 뭐 본인의 뭐 주식이든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제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5천억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없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3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3년도 기간을 좀 줄여서 그러면 일정 합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삼구 전 회장이 본인의 친정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권단 입장에서는 정상화에 대한 신뢰성이나 아니면 진정성을 믿기가 어렵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본인의 아들을 포함해서 박삼구 전 회장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쪽으로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 교수님. 예. 뭐 아무래도 금호아시아나 채권단 기싸움 뭐 이어질까요? 예, 세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채권단에서 이제 지원해야 될 5천억 정도의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구안이라고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열사를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할 건지 아니면 또 부채를 어떤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금융위원회다 그다음에 산업은행 주채권단하고 논의가 되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원활하게 조정이 돼야 이제 박삼구 회장의 어떤 그 제시안이 받아들여질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좀 그 박삼구 회장이 진솔한 마음으로 이제 사실은 그 채권단과 협의하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갯길 속의 두 항공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